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패딩하고 스트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셨었는데요. 자, 패딩은 주변부의 값을 덧대어서 이 합선신경망이 줄어드는 부분을 채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CNN 합성곱 적용 시작 영역이 되겠는데, 요렇게 9개를 이렇게 축소해서 만들면, 지금 보세요. 이걸 하나씩 이동한다 치시면 하나 만들어지죠. 9개 3x3 3탭이니까요. 3테이블이니까요.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씩 이동해 보시면 한 칸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다음 또 한 칸 이렇게 만들어지죠. 또 한 칸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게 지금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칸인데 지금 네 칸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회색이 원래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합성곱 신경망에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 패딩, 패딩. 자, PADDING. 패딩이라는 거는 지금 그래서 요거를 덧대어 주는 거예요. 이 크기가 이렇게 지금 작아져 버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두 번에 이 가상의 값을 이렇게 지금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게 한 칸씩 움직인다 치면 이렇게 여섯 개가 결국은 계산이 돼서, 자, 지금 원래 이미지랑 합성호 연산 결과 이미지가 결국 동일해지는 요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패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고요. 자, 이거 지우고요. 자, 오늘 배우실 건 뭐냐 하면, 보다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풀링이라는 거를 씁니다. 자, 풀링은 POOLING. 풀링. 그러니까 패딩 외에 풀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것은 CNN을, 색깔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CNN을 좀 더 강건한 모델로. 자, 여기서 말하는 강건한이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뭐 로버스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풀링이라는 게 뭐냐? 자, 이것은 반대로 이제 축소하는 거예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패딩은 우리가 주변부를 가상의 값으로 채워서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느낌이잖아요. 자, 이것은 이 오히려 반대로 값을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의 일정한 영역 내에 어떤 픽셀들이 가진 값을 하나로 축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9개 지금 3x3 값을 원래 다시 하나로 축소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축소하는 연산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합성곱하고 다르게요. 윈도우를 중첩시켜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배우셨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의 크기가 만약에 n 곱하기 m이고요. m입니다. 이 글씨가 좀 많이 이상해졌네요. 풀링에 사용하는 영역이 만약에 n 풀링, 풀링이니까 p라고 표시해요. 그 다음에 m 풀링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스트라이드를 사용한 이후에 그 풀링 이후에 얻게 된 이미지의 크기는, 자, 이만큼 축소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n 풀링의 n 값에 곱하기 m 풀링의 m 값. 자, 요게 지금 풀링 이후에 얻게 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풀링 이후에 얻게 되는 이미지가 요렇게 연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요 값을 나눠주는 거니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래 지금 3x3 지금 요 CNN에 요 이미지를 풀링을 적용하면요. 자, 요것을 이렇게 줄여주는 건데요. 요 줄이는 풀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 풀링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풀링 값이 여러 개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 제가 밑에다가 써볼게요. 풀링의 종류라고 그냥 써볼게요. 풀링의 종류는, 자,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 풀링이 있을 수 있어요. 최대값, 자, 풀링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값 풀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어떤 값들을 어떤 대체로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에는
뭐 통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에서도 보면 보통은 뭐 최대값을 쓰거나 최빈값을 쓰거나 평균값을 쓰거나 회귀값을 쓰거나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결측값 분석 같은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풀링도 저기 최빈값 이런 건 없지만 최대값 풀링이랑 평균값 풀링이 있습니다. 자, 최대값 풀링은 뭐냐 하면 간단해요. 자, 우리가 풀링 영역 내에서 풀링 영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그 합성 곱이 3x3니까요. 요 3x3에서의 가장 큰 값을 결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쓸게요. 내에서 가장 큰 값 선택.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3x3 풀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값은 뭔가요? 네, 1, 2, 5, 2, 3, 4, 5, 1, 1이니까 제일 큰 값은 5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평균값은 어떻게 할까요? 평균값은 요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한 값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풀링 이후에는 지금 요 풀링 이후의 크기를 계산해 보시면 결국 이 풀링 그 3x3를 한 전체 이미지의 6x6는 결국은 2x2 테이블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풀링의 종류는 자, 3x3 내에서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최대값 풀링이 있고요. 이거는 네, 그 평균값을 선택하는 평균값 풀링이 있다라는 거. 자,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링을 사용하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라기보다는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죠. 결국은 우리가 풀링은 축소를 하는 것이니까요. 자, 결국은 이미지 크기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합성곱 연산을 패딩 없이 적용했을 때 이미지 크기가 그냥 줄어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합성곱 연산에 의한 축소는요, 이미지의 주변부를 그냥 정보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단순한 축소는 축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축소는 자,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풀링은요, 다수의 픽셀 정보를 결국 지금 통합하잖아요. 최대값을 쓰던 평균값을 쓰던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축소는 자, 그냥 단순 축소가 아니라 얘는 어떤 의미다? 자, 다수의 픽셀을 결국은 다수의 픽셀로 구성된 것을요, 통합하는 개념이잖아요. 뭐 최대값을 쓰던 평균값을 쓰던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3x3의 이미지가 하나로 지금 정보가 축소된 거예요. 이 하나가 결국은 평균이든 최대든, 그래서 원래 신호에 존재하는 잡음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국은 신호에 존재하는 자, 잡음,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합성곱 연산하고 다르게요. 풀링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결국 최대값을 추출하거나 평균값을 추출하는 이런 풀링 방법 있잖아요. 이게 미리 우리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학습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필요가 없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풀링의 두 번째 특징은 결국은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자,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요, 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결국은 축소하는 거니까 뭡니까? 공간만 줄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풀링의 특성이에요. 풀링의 특징. 자, 사실 1번하고 특징이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같은 얘기예요, 셋 다. 결국은 픽셀 정보를 통합해서 하나의 픽셀을 생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정보 요약이 가능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같은 하나의 의미로 향해 있죠, 지금 말들이. 자, 이런 것들이 풀링의 특징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실제 이제 풀링을 보시면 픽셀 값을 우리가 이게 지금 요렇게 있는 3x3 탭이 아니라 3x3 픽셀을
결국 하나의 지금 요거를 대표하는 하나의 지금 특징으로 자, 이거 같은 경우 최대값을 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줄여가는 과정인데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이더라도요. 이렇게 일부 값을 변경하더라도 최대값 풀링의 결과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다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5나 6을 지금 향해 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러한 특징을 이동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 불변성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자, 픽셀의 값을 우리가 풀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부 우리가 변경하더라도 자, 어떻다? 풀링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픽셀의 결과가 풀링의 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가 풀링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풀링이라는 게 강건한 모델을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인 모델에서 강건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강건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게 좀 제가 가리는 것 같아서 위에다 쓰겠습니다. 강건한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 좀 익숙하시지 않으실 텐데 이게 그 통계 모델에서 로버스트라고 합니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버스트 모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강건한, 즉 강건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변화가 적은.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가변성이라는 표현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변성은 변화를 자꾸 할 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게 굳건한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약하면 우리가 최대값 풀링 같은 경우는 결국은 픽셀 값이 이렇게 최대값 풀링을 적용하더라도 풀링의 결과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동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 특징을요. 근데 이동 불변성 때문에 우리가 풀링을 로버스트한 어떤 기법이다, 강건한 기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앞서 우리가 패딩 확대해주는 그 주변부를 채워서 확대해주는 패딩하고 지금 방금 보셨던 축소하는 풀링이죠. 자, 요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걸 고려해서 합성곱이 이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합성곡 신경막의 어떤 신호 연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파라미터로 사용되는 게 합성곡 필터의 가중치들이에요. 그래서 합성곡 필터의 가중치들이고요. 몇 차례 합성곡을 한 뒤에 우리가 풀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풀링 없이 합성곡만으로도 연결할 수도 있고. 자, 결국은 이제 근데 하지만 풀링만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풀링 계층은 다시 합성곡, 풀링은 합성곡, 풀링은 합성곡. 그러니까 풀링끼리 연결된 건 없고 결국 합성곡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풀링이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자, 풀이에요. 만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자, 왜? 자, 이유. 풀링은 뭐라고 그랬죠? 단순한 축소잖아요. 단순한이보다 정보의 축소다. 자, 정보를 축소한 거를 계속 우리가 축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풀링은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니에요. 자, 풀링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자, 풀링 자체는 정보를 줄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신경망을 우리가 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줍니다만 풀링 자체가 학습 능력을 가진 파라미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풀링하고 합성곱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이제 합성곱 신경망의 풀링하고 패딩으로 이루어진 이제 풀링이 결국
패딩으로 이루어진 그 합성곱이 결국 풀링 계층을 통해서 연결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얻은 이제 결국은 최종 이미지를 자, 다층 퍼셉트론 형태죠. 퍼셉트론. 우리가 결국 이것을 MLP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전통적인 신경망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층 신경망의 MLP 형태의 어떤 그 구조잖아요. 자, 결국은 이를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합성공 신경망 앞부분에 얻은 이미지의 정보들을 자, 1차원 벡터로 자, 이렇게 1차원 벡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지금 얻은 것들을 이렇게 1차원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 그리고 전통적 다층 퍼셉트론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MLP 자체가 1차원의 지금 요 벡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요 과정을 우리가 평탄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탄화라고 해요. 자, 플래튼이라고 해요. 평탄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MLP 구조 형태로 우리가 전통적인 신경망 연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1차원의 벡터로 자, 만드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평탄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합성공 신경망 모델이 이제 어떻게 이 성공적으로 우리 그 일반 사람들 지금 응용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 흐름을 좀 동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크게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됐냐면 바로 자, 오늘날에 우리가 딥러닝 기술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자, 페일이라고 하는 자, 페이리라고 하는 요 학자분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가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제가 찾아보니까 22,000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범주로 구성된 자, 이게 자그마치 1,500만 장이래요. 이미지로 구성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닿지 않죠?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미지넷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미지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 오늘날 딥러닝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합성공 신경망 모델이 결국 각광받게 된 게 결국 2012년에 자, 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 경쟁대회에서 그 유명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요 그 신경망 구조가요. 결국은 아주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케글처럼 그렇게 우승하는 경합하는 그런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진대회를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ILSVRC라고 우리가 대규모 이미지넷 자, 대규모 이미지넷 네, 대회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글자를 대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처음으로 합성공 신경망 모델이 인식률 개선의 정체를 이렇게 돌파한 25차가 갑자기 보십시오. 그 28, 26%에서 5차 갑자기 16%를 확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알렉스넷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2014년 구글넷이라든지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레스넷이라든지요. 자, 결국 우리가 어떤 경량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렇게 해서 자, 점점 인식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지죠. 자, 2017년 기준에서 이 이제 대회가 마지막 대회였는데요. 2.3%.
자, 보십시오. 우리가 7년 사이에 28%의 인식 오차에서 여러분들 자그마치 지금 2.3%로 거의 10배 이상 나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넷의 이제 코드명, 여기 보시는 2014년에 구글넷인데요. 이것이, 자, 구글넷. 자, 이게 코드명 인셉션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인셉션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아주 강렬하게 인상이 남으셨을 텐데, 이 모델은요, 합성고 신경망을 매우 깊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인셉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인셉션 보시면 꿈의 꿈 이렇게 깊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우 깊은 신경망이었어요. 아주 딥러닝이죠. 그래서 깊은 신경망이었어요. 자, 그 딥 뉴럴 네트워크였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요, 그 레슨넷부터는 결국 인간의 우리가 능력을 뛰어넘는 인식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인간 수준을 뛰어넘, 요 2015년 레슨넷부터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오류 인식 오차를 더 낮추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이거 레슨넷만 해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결과였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2017년을 계기로는 더 이상 이 그 IRS VRC 대회, 그러니까 대규모 이미지넷 대회를 더 이상 인식 대회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분야는요, 이게 1년 1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가 결국은 합성고 신경망, 지금 이 CNN이 왜 기존의 신경망보다 우수한가? 다시 말하면 CNN이 결국 기존의 신경망보다 크게 어떤 그 오차를 줄이고 뭐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것은 희소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상호작용, 네, 이 합성고 모델, 자, 합성고 모델 때문이에요. 모델이란 특징 때문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요, 국소적인 영역에 작은 필터를 적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소적인 영역,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역이죠. 어떤 특징적인 영역, 뭐 주변부가 되던 어떤 픽셀이 되던, 자, 이 영역에 아주 작은 픽셀을 우리가 지금 이전에 보셨잖아요. 픽셀. 자, 픽셀을 그 적용해서 자, 뭘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픽셀을 아주 작게 쪼개고요. 이 픽셀을 우리가 더 작은 픽셀로 쪼개서 예를 들면 특징을 추출한다면, 예를 들면 요런 선도 아주 작은 요 직선처럼 보이지만 요 뭐 예를 들면 이 흐름에서의 어떤 픽셀의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입력으로 제공된 이미지의 모든 픽셀 사이의 관계를 다 다룰 필요가 없이요, 이 연결 개수를 이 국소적인 영역, 즉 희소상호작용 합성고 모델이라는 특징 때문에 결국 아주 작은 필터 영역을 이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CNN이 기존의 신경망 모델보다 우수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파라미터 공유예요. 자, 파라미터 공유라는 건요, 자, 여러 영역에 적용되는 활성화 필터는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많은 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요, 작은 크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결국 파라미터의 수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결국 다음 신호를요, 그 시그널을 다음 계층으로 연결할 때 같은 파라미터를 공유해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연산의 핵심이 결국 연결 강도를 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연산량을 우리가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연산량을 감소한다.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층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쌓을 수 있음이라고 제가 쓸게요. 그래서 파라미터 공유라는 건 결국은 어떤 제한된 파라미터를 다음 계층을 연결할 때 계속 공유해 쓴다. 자, 결국 계층
이동할 때 공유해서 쓰더라 라는 게 CNN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등변성, 우리가 같은 어떤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등변성 표현이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등변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함수 있죠. 특정 함수에 어떤 함수에 입력에 특정한 어떤 변경을 적용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출력도 같은 방식으로 변하는 걸 얘기해요. 출력도 자 같은 방식으로 변환. 자 등변성이라는 건 결국은 입력에 어떤 변경을 적용하면 입력이 변하면 출력도 입력에서 변했던 방법으로 같이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합성원 연산이 등변선을 외곽선 추출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외곽선 추출. 자 이런 외곽선 추출과 같은 국소적인 함수가 어디에서나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변화를 적용을 하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이제 출력값도 변화를 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합성목 연산만으로는 사실 이거 조금 깊은 얘기인데요. 자, 단순한 CNN만으로는 사실은 아주 완벽한 등변성은 좀 어렵다. 완벽한 등변성은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보셨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요. 자, 요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개념을 쓰시냐? 바로 캡슐 신경망이라는 걸 캡슐 신경망. 그러니까 이 캡슐처럼 하나에 이제 넣는 거예요. 캡슐 신경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안하게 됩니다. 신경망을 제한이라고 쓸게요. 자, 이 캡슐 신경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핵심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패딩이나 풀링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CNN이 결국은 합성곱과 어떤 풀링, 합성곱과 풀링 이런 방법으로 계속 연결되고요. 맨 마지막에 1차원 벡터로 변환해서 다층 신경망 모델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평탄화라는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CNN이 계속 급속도로 발전을 했던 건 2012년 알렉스 넷 때부터였고요. 지금은 인간의 인식률을 넘어섰기 때문에 CNN의 기능이 성능이 우수함은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 이 CNN이 결국은 기존의 신경망보다 우수한 점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정리하자면 휘소상호작의 합성원 모델이고 계층들 간 이동할 때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또 등변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캡슐 CNN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등변성을 또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